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9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다음 발표 때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28위에 랭크됐습니다. 정부의 효율성과 경제 성과, 인프라 등에서 순위가 떨어지며 전체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중국 A주 편입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MSCI 신흥시장 지수 내 한국 비중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중소 중견기업인의 사후 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했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은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1개만 해당하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이를 유지할 경우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년째 큰 폭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해온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해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점진적 경제 자유화 정책에서 비시장적 메커니즘과 정부의 통제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지난 발표 당시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고 기존 대상국 명단에서 인도, 스위스는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작년보다 1단계 하락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등 국내 경기가 둔화한 데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커진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2019년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평가 대상 63개국 중 28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종합순위 27위에서 1단계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4대 평가 분야 가운데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전년보다 순위가 내리며 전체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해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보다 2계단 내린 31위로 2009년 36위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낮은 평가를 받아온 기업 효율성 분야는 경영활동 부문 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부문별 순위가 9단계 오르며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8일 MSCI EM 지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 A주의 편입 비중이 늘어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 등도 이날 시장에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이로 인해 MSCI EM 지수 내 한국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중국 A주의 MSCI EM 지수 내 비중은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5%였던 비중이 10%로 늘어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 등도 이날 새롭게 시장에 편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EM 지수 내 비중은 기존 대비 0.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MSCI 지수 조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수 내 줄어든 한국의 비중이 외국인의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8일 종가를 기준으로 MSCI 조정이 국내 시장에서 총 3조 원 규모의 외국인 매도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MSCI 이슈가 시장에 잠재돼 있던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5,752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매도 흐름은 어제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MSCI 지수 조정 당일인 28일 하루에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598억 원을 순매도했고, 오늘 역시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603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1,295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5% 하락한 2,023.32, 코스닥은 1.61% 하락한 691.47의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지수 변경되면서 패시브 자금은 출회가 됐고, 액티브들도 전후로 해서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외국인 자금 이탈을 MSCI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 심리도 안 좋고 또 오늘 발표된 지표도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이 선물하고 현물 동시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국외 요인을 지적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이탈리아 재정 이슈 부분도 이탈리아 국채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고 또 유로 약세를 많이 유도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도 국내 증시를 포함한 이머징 자산 전반에 어떤 셀오프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6월 말 G20 정상회담까지, 길게는 MSCI가 또다시 지수를 평가 및 조정하는 오는 8월과 11월까지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앞으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중소 중견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업 상속제도 개편안 발표를 추진 중입니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줍니다. 단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과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편안에는 이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지금과 같은 최대 500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한편 공제 대상 기업 매출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행 3천억 원 미만 유지를, 여당이 최대 7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방 분양시장은 입주자를 찾지 못한 위달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분양시장은 작년 분양한 단지 10곳 중 9곳이 1순위 마감한 데 이어 올해도 청약 마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유민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천사거리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주상복합단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분양 현장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더해 약 850가구가 들어서고 오늘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합니다. 단지 앞에서 한 걸음에 이용 가능한 대형마트, 백화점, 유스케어 등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아이파크라는 브랜드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 문을 연 이 모델하우스엔 지금까지 2만 명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지방 청약시장은 침체 분위기지만 일부 지역에선 인기를 얻고 있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는 10곳이었는데 이 중 9곳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분양한 수원 센트럴시티 서이스타일스와 광주 남구 반도 유보라는 각각 25대 1, 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됐고 소비자들이 좀 광주 지역에 전반적으로 좀 외부 수요까지 좀 몰리면서 상황이 이렇자 건설사들도 속속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은 이달 말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서 고급 주거단지 빌리브 트레비체를 선보입니다. 포스코건설도 오는 9월 서구 화정동에서 염주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근대TV 유민호입니다. 제3인터넷은행 예비 인가 발표가 지난 일요일에 있었는데요. 최소 한 곳은 인가를 받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 두 곳 모두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원하는 인터넷은행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한국의 인터넷은행 현 주소는 어디이고 또 어떻게 가야 할지 금융팀의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대체 정부가 기대하는 인터넷은행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를 내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은행권의 매기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매기가 되라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한 지 2년가량 정도 됐는데요. 이 두 은행이 하는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기존 은행이 하고 있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은행은 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은 못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이 그런 경우입니다. 네,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새로운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차치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기존 은행이 아닌 인터넷 은행에만 해당하는 규제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영업점을 낼 수 없고 비대면 거래만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이렇다 보니 기업 대출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CSS를 고도화해서 대출을 해주라고 하는데 CSS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는 또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중금리 대출을 특화해서 해주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중금리 대출을 K뱅크나 카카오뱅크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곳은 자본력이 튼튼한 5대 은행입니다. 부실은 내면 안 되고 BIS 비율은 또 맞춰야 되는데 그 와중에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라고 하는 건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은행이 잘 할 수 있는 혁신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 인터넷은행 붐이 일고 있다고 하던데요.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은행업을 보는 시각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가 조건부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인터넷은행이 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 방식에도 차이가 납니다. 95년에 세계 최초로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에는 카드나 증권, 보험 등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GM과 같은 제조업 회사가 인터넷은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모 회사인 GM의 마켓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동차 딜러들한테 사업자 대출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오토론을 특화해서 하는 은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 분야에서만큼은 이 인터넷은행이 전문 금융사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은행이 3,000개 정도 되는데요. 가장 잘 나가는 인터넷은행 2개사가 각각 15위와 24위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비교적 잘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쪽도 비슷합니다. 텐센트나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위뱅크와 마이뱅크인데요. 물론 13억 인구와 그리고 우리나라 5천만이라는 인구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5년에 출범한 중국의 위뱅크는 벌써 11,400만 명의 고객수를 보유할 정도로 급성장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 쪽 예시도 들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이끌고 있는데 해외 서비스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향성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 은행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모바일로 좀 더 편리하게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같지만 다른 은행을 표방하고 있죠. 기존 은행이 하는 서비스를 같지만 다르게, 그러니까 편리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기존 은행이 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불편한 포인트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시장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은행업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인터넷은행이 흑자를 내는데 5년이 걸렸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지난 1분기 출범한 지 2년도 채 안 돼서 66억이라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은행이 보여주지 못한 서비스를 카카오뱅크가 했고 소비자들이
니즈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나 기존 은행이 하고는 있지만 불편했던 서비스를 카카오뱅크가 열심히 다 고치면 그 뒤에 카카오뱅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데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결국 규제 문제인데요.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이 최대 주주인 중국의 마이뱅크는 알리바바 그룹 내 커머스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가 커머스 거래에서 대금 납기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리고 고객과의 신용 기록은 어떤지 등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정확한 CSS 고도화가 되는 거죠. 알리바바는 그룹 내에 즈마신용이라는 신용평가 자회사를 두고 이 부분을 특화해서 소매 신용대출 전문은행으로 확장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인가 때부터 정부가 인터넷 은행 측에 좀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은행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자본도 많고 은행업 쪽에 노하우가 있는 기존 은행이 못할 서비스가 없다는 거죠. 못한다고 보기보다는 안 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인터넷 은행이 할 수 있는 혁신이라면 기존 은행도 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 인터넷 은행이 더 필요하냐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3분기에 다시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인터넷 은행들에게 왜 혁신을 안 보여주느냐고 혼만 낼 것이 아니라 새로 등장한 플레이어들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제3 인터넷 은행을 출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하라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숫자가 올 들어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총 281곳으로 작년 말보다 10곳 줄었습니다. 지분 가치는 총 103조 2013억 원으로 작년 말 당시보다 2%가량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세종공업과 한진칼 등 총 96곳의 지분율을 낮췄고 이 중 17곳은 5%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반면 두산마켓과 한국콜마홀딩스, 한샘 등 95개 기업의 지분율은 높였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라홀딩스이며 한솔케미칼과 신세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9.9%인데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지분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새로 생긴 입국전 면세점이 오는 31일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합니다. 관세청은 입국전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면세 계산 방법 등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 최대 한도는 $600인데 이때 입국전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제품이 우선 공제됩니다. 즉 해외에서 산 가방보다 입국전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먼저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모두 외국산을 산 경우에는 더 높은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 먼저 공제됩니다. 별도의 면세 기준이 적용되는 술과 담배, 향수의 경우에도 국산 제품이 외국산보다 우선 면세 처리됩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미계약분이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예비 당첨자를 미리 뽑아두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를 이 예비 당첨자로 받아두고 있는데요. 최근 분양한 600가구 규모 아파트 청약에서 3만 명가량의 사전 예약 신청자가 몰려서 화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클라시아 단지인데요. 오늘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는요, 롯데건설이 성북구 기름 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롯데캐슬 클라시아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뒤로 이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단지 좀 알아보면 지하 6층부터 지상 37층 규모고요. 19개 동 전용 면적으로 보면 59에서 112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총 규모를 보면 2029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637가구를 일반 분양했습니다. 네, 1순위 청약은 진행이 됐고요.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계약일이 언제일까요? 계약이 마감이 돼야 미계약분이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테고 이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만 명가량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네. 자, 공고문 바로 이어서 보면요. 자, 당첨자 발표가
6월 4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자, 당첨자 발표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 19일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부적격 당첨자가 나와서 이런 물량들이 풀리게 되면 자, 이들을 대상으로 따로 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7월 30일이고요. 그 이후 바로 다음 날인 7월 31일에 그 물량에 대해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말까지는 자, 2단지 청약 노리고 있는 분이라면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22일에서 23일 진행된 무순위 사전 예약에 3만 명가량이 접수를 했다고 하니까요. 7월 말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공고문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네, 지금 공고문 이어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단지는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59에서 112제곱미터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84A부터 84E까지 5가지 유형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842 주택형을 좀 보게 되면요. 좀 7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이 7가구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자, 부분 임대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임대를 놓을 수 있게 구성이 됐다는 점입니다.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 주택형의 평면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유형의 84제곱미터 주택인데 여기에 보시면 현관이 이렇게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세대로 나눠져 있어서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당첨된 분들이라면 방 하나를 따로 임대를 놓고 나머지 방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방 하나인데 이거는 지금 원룸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화장실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주방도 따로 있고 그래서 월세를 좀 원하는 분들이라면 요 주택형을 노려서 뭐 다달이 월세도 받고 나머지 공간에서 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고문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공급 금액입니다. 분양가는 대부분의 주택형이 9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조한 부분 112B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9억 1,600에서 9억 4,1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12B 주택형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9억 원 이상의 현금을 좀 준비하셔야겠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지가 637가구를 일반 분양하는데 이 112B 주택형이 19가구에 불과하니까요. 대부분은 중도금 대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고문에서 좀 더 특징적인 부분 살펴보죠. 네, 공고문 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남측의 동소문로에 단지 진입 시 백화점 이용자나 교통체계에 따라서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점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자, 지도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롯데캐슬 클라시아 단지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미 지금 이 부분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이 현대백화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이 백화점을 이용하려는 이 이용객들 때문에 단지 진입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인데 자, 단지 배치도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 출입구라고 써 있는 부분에 인근 동들, 그러니까 뭐 116동, 117동, 118동, 119동, 뭐 115동도 뭐 해당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에 당첨된 분들이라면 자, 주말 같은 경우에 인근의 이 백화점 때문에 자, 이쪽 출입구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좀 명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다음 혐오시설 안내인데요. 자, 공고문 계속 보시면 자, 계약하기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해서 주변의 혐오시설 유무를 좀 확인하시라라는 안내 문구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혐오시설이 어떤 혐오시설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보신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실 텐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캐슬 단지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 길 하나를 두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월곡 1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 구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는 집창촌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좀 일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길 하나를 두고 이 집창촌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단지에서는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이 부분이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인데 자, 단지 배치도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105동, 106동, 특히 2단지에서도 4층 이상의 고층으로 갈수록 길 건너편으로 아래 내려다보면 집창촌이 좀 일부 보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고요. 다만 이 집창촌은 지금 재개발될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언제 재개발될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가 입주를 하더라도 이 집창촌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공익남에서는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클라시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창신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